그 아이를 만난 것은 안개가 짙게 내려앉은 날이었답니다. 늦은 봄, 저녁 기방 능화로에는 노을이 지고 촛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손님도 적었고 기생들은 권태에 젖어 있었답니다. 중년 기생 초홍은 이곳에서 오랜 세월을 버텨왔지요. 여전히 격조 있는 시조와 풍류를 아는 몇 안 되는 기생이었지만 이제는 손님이 그다지 찾지 않았답니다. 초홍의 방은 기방 한편 조용한 곳에 있었지요. 아침이면 창문 너머로 비둘기 우는 소리가 들려왔고 해질 무렵이면 멀리서 다듬이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그녀는 그런 소리들을 들으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지요. 벽에는 오래된 거울 하나와 낡은 화장대가 있었고 그 위에는 씻은 꽃 몇 송이가 꽂힌 작은 병이 놓여 있었답니다. 어린 기생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를 뒤로 한 채 초홍은 혼자 창가에 서서 묵묵히 다듬이질 소리를 들었지요. 그녀는 무언가를 기다리듯 창밖을 바라보았답니다. 창밖으로는 좁은 골목이 보였고 저녁이면 장사꾼들이 짐을 지고 지나다녔지요. 때로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도 들려왔는데 그럴 때마다 초홍의 가슴은 이상하게 저려왔답니다. 밤이 되면 초홍은 이상한 꿈을 꾸곤 했답니다. 어두운 산골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꿈이었지요. 축축한 풀밭 위, 젖은 천에 쌓인 아이가 있었답니다. 가까이 다가가려 할수록 멀어지는 아기의 모습이었지요. 꿈속에서 초홍은 계속 그 아이를 향해 달려갔지만 안개가 짙어질수록 아이의 울음소리는 더욱 멀어져 갔답니다. 이마에 땀이 맺힌 채 잠에서 깬 초홍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지요. 20해를 넘겨도 그 울음소리를 잊지 못하는구나. 그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답니다. 젊은 시절 한 양반집 도령과 사랑에 빠져 아이를 가졌던 일이 있었지요. 그 도령은 초홍에게 시를 지어주고 미래를 약속했답니다. 하지만 혼담이 오가자 초홍을 버리고 떠났고 초홍은 혼자 아이를 낳아야 했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숨을 거두었지요. 초홍은 작은 아이를 품에 안고 밤새 울었답니다. 그 이후로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꿈을 계속 꾸게 되었지요. 장이 서는 날 아침 새벽이었답니다. 기방은 손님 맞을 준비로 분주했지요. 어린 기생들은 분을 바르고 옷고름을 매며 떠들어댔고 나이든 기생들은 악기를 손질하며 오늘 올 손님들을 걱정했답니다. 능화로의 마담인 매파는 기생들을 돌아보며 하나하나 점검했지요. 오늘은 군수님의 아들이 오신다니 모두 단정히 해라. 노란 꽃은 새 치마를 입고 옥선이는 머리에 꽃을 더 꽂아라. 초홍은 이런 분주함 속에서도 마음이 무거웠답니다. 밤에 꾼 꿈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그녀는 핑계를 대고 밖으로 나갔답니다. 매파님, 머리가 아파서 바람 좀 쐬고 오겠습니다. 빨리 다녀와라. 손님들이 오기 전에 돌아와야 한다. 허름한 버선에 집신을 신고 논두렁을 따라 걷는 초홍의 모습이 보였지요. 안개가 내려앉은 마을과 들판에는 개 짖는 소리만이 간간히 들렸답니다. 닭 우는 소리도 들려왔고 멀리서는 아낙네들이 빨래하는 소리도 들려왔지요. 농부들은 벌써 논에 나가 일을 시작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개울가에서 물장난을 치며 놀고 있었답니다. 그녀는 이 길을 걸을 때마다 어머니가 죽은 날을 떠올렸답니다. 아비 없는 자식을 낳고 버림받아 죽은 어머니의 모습을 말이지요. 어머니는 초홍을 낳고 석 달 만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답니다. 그 뒤 초홍은 마을 이곳저곳을 전전하며 자랐지요. 어떤 집에서는 밥을 얻어먹고 어떤 집에서는 쫓겨나기도 했답니다. 12살이 되어서야 기방에 팔려왔고 그곳에서 글과 노래와 춤을 배웠지요. 나도 버려졌던 아이였다. 그런 생각을 하며 걷던 초홍은 짙은 안개 속에서 희미한 울음소리를 들었답니다. 처음에는 새 우는 소리인 줄 알았지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것이 아이 울음소리임을 알 수 있었답니다. 마치 자신의 꿈속에서 들었던 그 울음소리와 똑같았지요. 논두렁 풀숲 속에서 젖은 헝겊에 감싸인 갓난아기를 발견했답니다. 파리떼가 날고 주변엔 아무 흔적도 없었답니다. 아이는 파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지요.
하지만 여전히 가늘게 숨을 쉬고 있었답니다. 작은 주먹을 꼭 쥐고 있는 모습이 안쓰러웠지요. 초홍은 망설였습니다. 기방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더욱이 사내 아이라면 절대 용납되지 않을 일이었지요. 발을 돌리려다가 자신이 어릴 적 버려졌던 날이 겹쳐 보였답니다. 그때 나를 줍는 이가 있었더라면 아이의 작은 손가락이 움직이는 것을 본 순간 초홍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답니다. 결국 초홍은 두 팔로 아이를 안았지요. 아이는 생각보다 가벼웠고 작은 손가락들이 초홍의 옷깃을 꼭 움켜쥐었답니다. 아이를 품속에 안고 기방 뒷문으로 몰래 들어온 초홍은 기방 뒤편의 허름한 창고방을 살펴보았답니다. 그곳은 쌀과 장작을 보관하는 곳이었는데 한 구석이 비어 있었지요. 초홍은 바닥에 지푸라기를 깔고 아이를 눕혔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속치마를 찢어 아이를 따뜻하게 감쌌지요. 첫날 밤이 가장 어려웠답니다. 아이는 계속 울어댔고 초홍은 발각될까 봐 노심초사했지요. 다행히 그날 밤에는 손님들이 많아서 기방이 시끄러웠기에 아이 울음소리가 묻혔답니다. 매일 남은 찬죽을 조금씩 숨겨 먹이며 키웠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젖을 먹지 못해 애를 태웠지요. 하지만 닭 육수에 밥을 우려낸 물을 조금씩 먹이니 아이가 조금씩 기운을 차렸답니다. 초홍은 밤마다 그 창고방으로 가서 아이를 돌보았지요. 아이가 점차 자라면서 초홍에게는 새로운 기쁨이 생겨났답니다. 아이가 처음 웃음을 터뜨린 날, 초홍은 눈물을 흘렸지요. 그 웃음소리가 얼마나 예쁘던지 자신의 가슴속 깊은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 같았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울음을 멈추자 초홍은 창밖 빗방울 소리를 들으며 말했답니다. 비 오는 날 데려왔으니 너는 이제 우제다. 우제가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는 더욱 조심스러워졌답니다. 아이가 창고방을 벗어나려 하면 초홍은 재빨리 달려가 막았지요. 우제야, 아직은 안 된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어느 날 밤, 우제가 처음으로 어머니라고 불렀답니다. 초홍은 그 소리를 듣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요. 자신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아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그때서야 알았답니다. 하지만 아이가 자랄수록 숨기기는 더욱 어려워졌답니다. 낮에는 다른 기생들이 창고 근처를 지나다니며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수군댔지요. 요즘 창고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지 않아? 그러게 말이야. 쥐가 큰 게 살고 있나 봐. 초홍은 우제가 3살이 되었을 때부터 글자를 가르치기 시작했답니다. 한지의 부두로 가, 나, 달을 써주며 따라 그리게 했지요. 우제는 놀랍도록 빨리 배웠답니다. 이건 하늘천이란다. 하늘은 높고 넓어서 모든 것을 품는단다. 어머니, 저도 하늘처럼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럼 내가 더 많이 배우고 착한 마음을 가지면 될 것이다. 우제는 기방에 드나드는 손님들의 대화를 창고방에서 몰래 들으며 세상을 배워갔답니다. 선비들이 시를 읊은 소리, 관리들이 정치를 논하는 소리, 상인들이 장사 이야기를 하는 소리까지 모든 것이 우제에게는 공부였지요. 어느 날 밤, 우제가 초홍에게 물었답니다. 어머니, 밖에 있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큰 소리로 이야기해요? 그들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란다. 하지만 너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비밀을 숨기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답니다. 기방 식구들은 초홍이 자주 사라진다며 밤마다 창고방에 불빛이 켜진다며 수군댔지요. 야심 많고 신분 상승에 집착하는 기생 노란꽃은 특히 초홍을 시기했답니다. 노란꽃은 20살의 젊은 기생으로 얼굴도 예쁘고 춤솜씨도 좋았답니다. 하지만 손님들은 여전히 초홍의 시조와 풍류를 더 높이 샀지요. 이것이 노란꽃에게는 못 견디게 분한 일이었답니다. 나이든 기생이 무슨 재주라고 아직도 손님들이 찾는단 말인가? 어느 날 밤, 한 부유한 상인이 기방을 찾았답니다. 그는 처음에는 노란꽃의 춤을 보고 크게 칭찬했지요. 젊은 기생의 춤이 참으로 아름답구나.
노란 꽃은 기뻐하며 더욱 열심히 춤을 추었답니다. 하지만 상인이 정작 긴 담소를 나누고 싶어 하는 것은 초홍이었지요. 젊은 기생의 춤도 좋지만 깊은 대화를 나누려면 역시 경험이 많은 분이 좋겠소. 초홍 기생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소. 노란 꽃은 이 말을 듣고 속이 뒤틀렸답니다.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요. 언제까지 저 늙은 기생이 나보다 대접받을 것인가? 그날 밤부터 노란 꽃은 초홍을 더욱 주의 깊게 감시하기 시작했답니다. 초홍이 밤마다 창고 쪽으로 가는 것을 보고 뒤를 밟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초홍은 워낙 조심스럽게 행동해서 쉽게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답니다. 어느 날 노란 꽃은 창고방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답니다. 마치 아이가 옹알거리는 듯한 소리였지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아서 섣불리 고발할 수는 없었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며칠 더 지켜보던 노란 꽃은 드디어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기방에 귀한 손님이 찾아왔답니다. 고을 수령의 아들이었지요. 모든 기생들이 모여 연회를 베풀고 있을 때 갑자기 창고 쪽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저게 무슨 소리요? 매파가 당황하며 둘러댔지만 노란 꽃은 이때다 싶어 말했답니다. 쥐가 우는 소리겠지요. 쥐 소리치고는 너무 크지 않나요? 혹시 다른 것은 아닐까요? 초홍은 급히 자리를 떠서 창고로 달려갔답니다. 아이가 깨어나 울고 있었지요. 초홍은 재빨리 아이를 달래며 조용히 속삭였답니다. 우재야,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다행히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연회는 무사히 끝났답니다. 하지만 노란 꽃은 이제 확신을 갖게 되었지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 기방 앞마당에서 어린이용 신발 한 짝이 발견되었답니다. 우재가 좀 자라서 기어 다니다가 급히 뛰어가다 떨어뜨린 것이었지요. 매파가 그 신발을 발견하고는 크게 의심하기 시작했답니다. 이 작은 신발은 대체 누구 것인가? 기방에 이런 아이 신발이 있을 리 없는데. 노란 꽃이 이때를 놓치지 않고 말했지요. 요즘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그리고 초홍 언니가 자주 사라지는 것도 수상하고요. 무슨 소리냐? 그게 아이 소리 같은 것이. 매파는 즉시 초홍의 방을 수색하기로 했답니다. 하지만 초홍은 이미 예감하고 있었지요. 재빨리 우재를 지붕 위로 피신시키고 방 안의 모든 흔적을 지웠답니다. 아이의 옷가지며 그릇이며 모든 것을 다른 곳으로 옮겼지요. 매파가 초홍의 방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답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기방 안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지요. 며칠 후 노란 꽃은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답니다. 밤늦게 창고 근처에 숨어 있다가 초홍이 아이와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한 것이지요. 달빛 아래에서 초홍이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을 똑똑히 보았답니다. 노란 꽃은 즉시 매파에게 달려가 고발했답니다. 매파님, 초홍 언니가 몰래 사내 아이를 기방에 숨겨 키우고 있어요. 제가 직접 봤어요. 무엇이라? 사내 아이를. 네, 작은 사내 아이를 창고방에 숨겨놓고 키우고 있어요. 매파는 크게 분노했지요. 기방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특히 사내 아이라면 더욱 그랬답니다. 매파는 다음 날 아침 초홍을 불러 호통을 쳤답니다. 초홍. 내가 몰래 아이를 기방에 숨겨 키운다는 것이 사실이냐? 천인의 기방에 사내 아이를 숨긴 죄는 용납할 수 없다. 기방의 규율을 어긴 것이다. 초홍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깨달았답니다. 담담하게 맞섰지요. 그렇습니다. 그 아이는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거두지 않으면 죽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내 할 일이냐? 기방은 아이를 키우는 곳이 아니다. 더욱이 사내 아이라니. 매파는 냉정하게 말했지요. 선택하라. 기방에 남으려면 당장 그 아이를 내보내라. 아니면 너도 함께 나가라.
초홍은 그날 밤 오랫동안 고민했답니다. 우제를 버리고 기방에 남을 수도 있었지요.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답니다. 어린아이가 혼자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더욱이 초홍은 우제를 보면서 자신이 잃었던 아이를 떠올렸답니다. 하늘이 자신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것 같았지요. 이번에는 절대 놓칠 수 없었답니다. 초홍은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답니다. 많지 않은 살림살이를 보따리에 담고 몇 년 동안 모아둔 돈을 챙겼지요. 그리고 우제를 깨웠답니다. 우제야, 이제 우리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 왜요? 어머니, 여기서는 더 이상 너를 숨겨 키울 수 없게 되었구나. 달빛이 흐린 밤, 초홍은 우제를 업고 기방을 떠났답니다. 우물과 담장을 넘어 뒷길로 사라지는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지요. 우제는 초홍이 등에 업혀가면서도 뒤를 돌아보았답니다. 오랫동안 살았던 곳을 떠나는 것이 아쉬웠지요. 기방마당에 서 있던 노란 꽃은 그 모습을 보며 낮게 중얼거렸답니다. 이젠 다시 못 돌아오겠지? 하지만 노란 꽃의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후회가 일었지요. 정말로 그들이 떠나버리니 왠지 허전했답니다. 자신이 너무 심했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요. 초홍과 우제는 남쪽으로 며칠을 걸어갔답니다. 때로는 장터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절에서 잠을 청하기도 했지요. 초홍은 우제가 지치지 않도록 자주 쉬어가며 걸었답니다. 길을 가는 동안 초홍은 우제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답니다. 옛 성현들의 이야기, 충의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말이지요. 마침내 그들은 깊은 산속 절 근처에 버려진 폐가를 발견했답니다. 지붕은 허물어져 있었고 벽에는 큰 구멍이 나 있었지만 사람이 살만한 곳이었지요. 초홍과 우제는 그 집을 수리하기 시작했답니다. 근처 대나무를 베어다가 지붕을 고치고 진흙을 발라 벽에 구멍을 막았답니다. 우제도 어린 나이지만 열심히 도왔지요. 수리를 하는 동안 근처 절의 스님이 찾아왔답니다. 이곳에 누가 사시는가? 초홍이 정중히 인사를 드리며 말했지요. 과부가 아이와 함께 정착하려 합니다. 폐가라 하여 들어왔는데 주인이 따로 있다면 나가겠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저었답니다. 아니요. 이 집은 주인 없는 집이니 마음 놓고 사시오. 다만 산골이라 겨울이 춥고 여름엔 호랑이가 나타나니 조심하시오. 고맙습니다. 스님. 그렇게 초홍과 우제는 새로운 터전을 마련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들을 경계했답니다. 낯선 이방인이 갑자기 나타났으니 당연한 일이었지요. 하지만 초홍이 마음이 바르고 우제가 똑똑한 것을 보고는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답니다. 마을 촌장이 찾아와서 말했지요. 어디서 오신 분들인가? 멀리서 왔습니다. 남편을 잃고 아이와 함께 정착할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셨구나. 우리 마을은 조용하지만 사람들이 서로 도우며 삽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시오. 첫 겨울은 특히 어려웠답니다. 산골의 추위는 상상보다 혹독했지요. 집을 아무리 수리해도 틈바람이 들어왔고 장작이 떨어지면 우제와 함께 벌벌 떨어야 했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호랑이였답니다. 어느 날 밤, 집 주변에서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지요. 우제는 무서워서 초홍의 품에 꼭 안겼고 초홍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답니다. 어머니, 호랑이가 우리를 잡아갈까요? 아니다. 우제야. 호랑이는 나쁜 사람만 잡아간단다. 우리는 착하니까 괜찮을 것이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호랑이를 쫓기 위해 북을 치고 횃불을 들고 다녔을 때 초홍과 우제도 함께 참여했답니다. 그 일로 마을 사람들과 더욱 가까워졌지요. 봄이 오자 초홍은 우제와 함께 산에 나무를 캐러 다녔답니다. 고사리, 도라지, 더덕 등을 캐서 장터에 내다 팔았지요. 우제는 어린 나이에도 열심히 도왔답니다. 어머니, 이 꽃은 무슨 꽃이에요?
진달래꽃이란다. 예쁘지? 내 어머니 같아요. 그런 우재의 말에 초홍은 웃음을 터뜨렸답니다. 여름에는 마을에 큰 잔치가 있었답니다.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였지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데 초홍이 시조 한 수를 읊었답니다. 산 좋고 물 좋은 우리 마을에 정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네. 마을 사람들이 모두 감탄했답니다. 그날 이후로 초홍은 마을에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지요. 우재는 마을 아이들과 점차 친해졌답니다. 처음에는 말투가 다르다고 놀림을 받기도 했지만 우재가 글을 잘 읽고 쓴다는 것을 알게 되자 아이들이 먼저 다가왔답니다. 우재야, 이 글자가 뭐라고 읽는 거야? 이건 사람인, 이야. 사람은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한다는 뜻이 있어. 우와, 너는 어떻게 그런 걸 다 알아? 우재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뿌듯해했답니다. 자신이 배운 것을 다른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즐거웠지요. 초홍은 마을 아낙네들의 바느질을 도와주기도 하고 글을 읽어주기도 했답니다. 우재는 마을 아이들과 어울리며 놀았지만 동시에 집에서는 열심히 공부했지요. 우재가 9살이 되었을 때 본격적으로 글 공부를 시작했답니다. 초홍은 기방에서 배운 모든 것을 우재에게 가르쳤지요. 한문, 시조, 서예, 그리고 예의범절까지 말이지요.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이 오래가지는 않았답니다. 어느 날 마을 서당 아이들과 우재 사이에 말다툼이 일어났지요. 서당 아이들이 우재를 놀리며 말했답니다. 너희는 어디서 온 거냐? 말투도 이상하고 아버지는 어디 갔냐?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다고 했잖아. 우재가 차분하게 대답하자 아이들이 더욱 심하게 놀렸답니다. 죽었다고. 정말. 혹시 아버지가 아예 없는 건 아니고. 그러게 말이야. 왜 어머니랑만 사는 거야? 뭔가 이상해. 우재는 참다가 결국 화를 냈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가 잘못된 거야? 어머니 혼자서도 충분해. 어머니 혼자? 그럼 내가 사생하구나. 말다툼이 주먹 다짐으로 번졌답니다. 우재는 혼자였지만 물러서지 않았지요. 하지만 상대가 여럿이라 결국 크게 다쳤답니다. 이 일이 서당 훈장의 귀에 들어갔답니다. 훈장은 우재를 불러 호통을 쳤지요. 네 이놈. 출신도 분명치 않은 것이 서당 아이들과 싸움질을 하다니. 더욱이 남의 아이들을 다치게 해. 훈장님, 저희가 먼저. 변명하지 마라. 앞으로 서당에 나오지 마라. 너 같은 아이는 우리 서당에 필요 없다. 우재는 처음으로 신분이라는 차가운 벽을 체감했답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아무리 예에 바르게 행동해도 출신이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배척받는 현실을 깨달은 것이지요. 집으로 돌아온 우재는 초홍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답니다. 어머니, 저는 왜 이렇게 태어났나요? 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출신이 없나요? 초홍은 그날 밤 우재를 무릎에 앉히고 오랫동안 이야기했지요. 우재야, 사람의 값어치는 태어날 때 정해지는 것이 아니란다.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지. 뜻은 이름으로 세우는 게 아니란다. 마음으로 세우는 거지? 하지만 아무도 저를 인정해주지 않아요. 지금은 그럴지 모르지만 내가 진짜 배움을 쌓고 훌륭한 사람이 되면 모든 사람이 너를 인정하게 될 것이다. 초홍은 계속해서 말했답니다. 어머니가 너에게 바라는 것은 높은 벼슬이 아니란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 이후로 우재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답니다. 스스로 글 짓기를 시작했고 초홍은 밤마다 그 시문을 고쳐주는 일에 몰두했지요. 우재가 13살이 되었을 때 옛기방의 단골이었던 맹이 도령이 찾아왔답니다. 그는 약초를 캐러 산에 왔다가 우연히 초홍을 만난 것이었지요. 이런 곳에서 만나다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소? 초홍은 반가우면서도 걱정이 되었답니다. 우재의 존재가 알려질까 봐서였지요. 하지만 맹이 도령은 이미 우재를 보고 있었답니다. 이 아이가 그때 그 아이군요. 많이 자랐구나. 맹이 도령은 우재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는 크게 놀랐답니다. 이 아이의 학식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런 재능을 묻어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우재가 쓴 시를 보고는 더욱 감탄했지요. 산 너머 구름 흘러가니 세상의 근심도 따라가네.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고 고루 비추는 달빛이여. 이런 글솜씨라면 과거에 급제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과거를 볼 수 있는 신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초홍이 안타까워하자 맹이 도령이 말했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재능을 가진 아이를 신분 때문에 묻어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몇 달 후, 조정에서 대과를 전국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이 산골까지 붙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대에 찼지만 우재는 출신으로 인해 시험 응시 자격조차 없음을 알고 있었지요. 맹이 도령은 우재의 재능을 아까워하며 초홍에게 제안했답니다. 이 아이의 호적을 위조하겠습니다. 누가 그 재능을 막을 자격이 있습니까? 하늘이 내린 재능을 사람의 법이 막아서는 안 됩니다. 초홍은 밤새 고민했답니다. 만약 들킨다면 우재는 물론 자신까지 큰 죄를 짓게 되는 일이었지요. 하지만 우재의 앞날을 생각하면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답니다. 우재 역시 고민이 깊었답니다. 어머니, 저 때문에 어머니까지 위험해지는 건 아닐까요? 우재야, 어머니 걱정은 하지 마라.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어머니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란다. 맹이 도령의 도움으로 우재는 이은이라는 양반 자제의 가명과 호적을 얻었답니다. 맹이 도령이 자신의 먼 친척이라고 속이고 관청에 신고한 것이었지요. 우재가 떠나는 날이 다가왔답니다. 초홍은 며칠 밤을 새워 작은 조각보를 수놓았답니다. 그 조각보에는 연꽃 무늬가 수놓아져 있었고 한가운데에는 작은 글자로 뜻을 잃지 말라고 적혀 있었지요. 떠나는 날 아침, 초홍은 우재에게 조각보를 건네며 말했답니다. 세상 어디서든 이걸 보면 내가 내 곁에 있다는 걸 알 거라. 그리고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이 조각보를 보며 초심을 잃지 마라. 어머니, 저 혼자 가도 될까요? 너는 이제 충분히 자랐다. 어머니가 가르쳐준 모든 것을 잊지 마라. 우재는 초홍에게 큰 절을 올리고 길을 떠났답니다. 초홍은 아들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문 앞에 서서 바라보았지요. 우재는 며칠을 걸어 한성에 도착했답니다. 처음 보는 도성의 크고 화려한 모습에 압도되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지요. 만약 자신의 정체가 밝혀진다면 어떻게 될지 생각하니 등골이 오싹했답니다. 한성에 도착한 우재는 먼저 머물 곳을 찾아야 했답니다. 맹이 도령이 소개해준 여관에 짐을 풀고 시험 준비를 시작했지요. 여관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선비들이 머물고 있었답니다. 대부분의 선비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하인을 데리고 다녔지요. 우재의 초라한 차림새가 더욱 눈에 띄었답니다. 하지만 우재는 위축되지 않으려 했답니다. 여관 주인 김씨는 친절한 사람이었답니다. 우재의 사정을 듣고는 방세를 조금 깎아주기도 했지요. 젊은 선비가 혼자 과거 보러 왔구나. 힘들겠지만 열심히 해라. 고맙습니다. 주인 어르신. 며칠이 지나자 우재는 여관의 다른 선비들과도 조금씩 친해졌답니다. 그 중에는 박선비라는 나이 든 분이 있었는데 이미 여러 번 과거에 낙방한 경험이 있었지요. 이번이 내 마지막 기회일 것 같구나. 나이가 이제 40이 넘었거든. 포기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우재의 격려에 박선비는 고마워했답니다. 어느 날 저녁, 여관 마당에서 선비들이 모여 시를 짓고 있었답니다. 한 선비가 우재를 보고 말했지요. 저기 있는 선비도 함께하지 않겠소.
우재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답니다. 선비들은 달을 주제로 시를 짓고 있었지요. 우재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는 조용히 읊었답니다. 높은 누각 달빛 아래 홀로 서서 하늘 보니 가난한 집 불빛까지 고루 비추는구나. 귀천을 가리지 않는 저 달처럼 한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싶어라. 선비들이 모두 감탄했답니다. 한 선비가 물었지요. 좋은 시여. 어느 집안 선비인가? 우재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답했답니다. 별 볼 일 없는 집안입니다. 겸손하시군요. 이런 시를 쓸 수 있는 분이 별 볼 일 없다니요. 그날부터 선비들은 우재를 주목하기 시작했답니다. 어떤 선비는 우재와 학문적 토론을 즐겼고 어떤 선비는 함께 책을 읽자고 제안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우재에게는 늘 불안감이 따라다녔답니다. 혹시 자신의 출신이 들통날까 봐 말이지요. 어느 날 한 선비가 물었답니다. 자네는 어느 스승에게 글을 배웠나? 글에 독특한 품격이 있어서 말이야. 그저 시골의 한 어른에게 배웠습니다. 시골의 어른? 누구인가? 혹시 내가 아는 분일 수도 있겠는데. 우재는 식은땀이 났답니다. 더 자세히 묻기 전에 재빨리 화제를 돌렸지요. 그보다 내일 시험에 대해 이야기해보지 않겠습니까? 시험 전날 밤, 우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답니다. 다른 선비들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우재의 머릿속은 복잡했지요. 초홍의 얼굴이 떠올랐고 산골에서 함께 보낸 시간들이 생각났답니다. 어머니, 저 잘할 수 있을까요? 만약 들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재는 품속에서 조각보를 꺼내어 만져보았답니다. 그러자 마음이 조금 편해졌지요.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셨지. 뜻이 바르면 하늘이 도와준다고. 시험 당일이 되었답니다. 시험장에는 전국에서 온 수백 명의 선비들이 몰려들었지요.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답니다. 우재도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초홍이 해준 말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답니다. 시제가 발표되었답니다. 과에, 예, 였지요. 우재는 조용히 붓을 들어 글을 쓰기 시작했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초홍이 가르쳐준 수많은 이야기들이 떠올랐답니다. 우재는 자신이 겪은 일들, 초홍에게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글을 써내려 갔답니다. 버려진 아이를 거둔 기생의 마음, 신분의 벽을 넘어서려는 의지, 그 모든 것이 글 속에 녹아들었지요. 다른 선비들은 경전의 구절을 인용하며 화려한 문장을 늘어놓았지만 우재의 글은 달랐답니다. 진실한 경험에서 우러나온 글이었지요. 진정한 어질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함께 일어서는 것이다. 의로움은 말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지게꾼의 손에서 가르침을 받은 자는 그 손이 흙으로 얼룩졌기에 하늘을 닮을 수 있었다. 높은 곳에서 태어난 자보다 낮은 곳에서 일어선 자가 더 큰 덕을 품을 수 있으니 이것이 하늘의 뜻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우재의 뛰어난 글솜씨가 오히려 화를 불렀답니다. 시험장 관리 중 한 명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는 김판서라는 자였는데 예전에 능하루에서 초홍에게 모욕을 당한 적이 있던 인물이었답니다. 김판서는 그날 밤 술에 취해 초홍에게 무례하게 굴었다가 초홍이 시조 한 수로 그를 꾸짖은 일이 있었지요. 그 이후로 그는 초홍을 원수처럼 여겼답니다. 이런 글을 쓸 수 있는 자라면 분명 명문가 출신일 텐데 왜 차림새는 이리 초라한가? 김판서는 우재의 출신을 조사하기 시작했답니다. 호적을 살펴보니 이은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지요. 며칠 후 김판서는 마침내 진실을 알아냈답니다. 맹이 도령이 호적을 위조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아이가 바로 초홍이 키운 아이라는 사실이었답니다. 하! 그 기생년이 키운 자식이 과거장에 나타났구나.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복수할 수 있겠다. 김판서는 우재가 답안지를 제출한 직후
관군을 시켜 그를 붙잡게 했답니다. 이자는 신분을 속이고 과거에 응시한 죄인이다. 당장 잡아들여라. 우제는 시험장에서 끌려나가며 신문을 받았지요. 모든 것이 밝혀지는 순간이었답니다. 우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깨닫고 자신의 정체를 솔직히 고백했지요. 저는 기생초홍이 키운 아이입니다. 버려진 몸을 거두어 길러주신 은혜를 갚고자 공부에 힘썼습니다. 김판서는 득의양양했답니다. 역시 그랬구나. 천한 기생이 키운 자식이 감히 과거장에.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답니다. 임금이 직접 시제 답안들을 살펴보고 있었는데 우제가 쓴 글이 눈에 들어온 것이지요. 임금은 그 글을 읽고 크게 감탄했답니다. 이런 깊은 뜻을 담은 글을 누가 썼는가? 당장 그 사람을 불러. 그 아이를 만난 것은 안개가 짙게 내려앉은 날이었답니다. 늦은 봄, 저녁 기방능화로에는 노을이 지고 촛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손님도 적었고 기생들은 권태에 젖어 있었답니다. 중년 기생 초홍은 이곳에서 오랜 세월을 버텨왔지요. 여전히 격조 있는 시조와 풍류를 아는 몇 안 되는 기생이었지만 이제는 손님이 그다지 찾지 않았답니다. 초홍의 방은 기방 한편 조용한 곳에 있었지요. 아침이면 창문 너머로 비둘기 우는 소리가 들려왔고 해질 무렵이면 멀리서 다듬이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그녀는 그런 소리들을 들으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지요. 벽에는 오래된 거울 하나와 낡은 화장대가 있었고 그 위에는 씻은 꽃 몇 송이가 꽂힌 작은 병이 놓여 있었답니다. 어린 기생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를 뒤로 한 채 초홍은 혼자 창가에 서서 묵묵히 다듬이질 소리를 들었지요. 그녀는 무언가를 기다리듯 창밖을 바라보았답니다. 창밖으로는 좁은 골목이 보였고 저녁이면 장사꾼들이 짐을 지고 지나다녔지요. 때로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도 들려왔는데 그럴 때마다 초홍의 가슴은 이상하게 저려왔답니다. 밤이 되면 초홍은 이상한 꿈을 꾸곤 했답니다. 어두운 산골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꿈이었지요. 축축한 풀밭 위, 젖은 천에 쌓인 아이가 있었답니다. 가까이 다가가려 할수록 멀어지는 아기의 모습이었지요. 꿈속에서 초홍은 계속 그 아이를 향해 달려갔지만 안개가 짙어질수록 아이의 울음소리는 더욱 멀어져 갔답니다. 이마에 땀이 맺힌 채 잠에서 깬 초홍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지요. 20해를 넘겨도 그 울음소리를 잊지 못하는구나. 그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답니다. 젊은 시절 한 양반집 도령과 사랑에 빠져 아이를 가졌던 일이 있었지요. 그 도령은 초홍에게 시를 지어주고 미래를 약속했답니다. 하지만 혼담이 오가자 초홍을 버리고 떠났고 초홍은 혼자 아이를 낳아야 했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숨을 거두었지요. 초홍은 작은 아이를 품에 안고 밤새 울었답니다. 그 이후로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꿈을 계속 꾸게 되었지요. 장이 서는 날 아침 새벽이었답니다. 기방은 손님 맞을 준비로 분주했지요. 어린 기생들은 분을 바르고 옷고름을 매며 떠들어댔고 나이 든 기생들은 악기를 손질하며 오늘 올 손님들을 걱정했답니다. 능화로의 마담인 매파는 기생들을 돌아보며 하나하나 점검했지요. 오늘은 군수님의 아들이 오신다니 모두 단정히 해라. 노란 꽃은 새 치마를 입고 옥선이는 머리에 꽃을 더 꽂아라. 초홍은 이런 분주함 속에서도 마음이 무거웠답니다. 밤에 꾼 꿈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그녀는 핑계를 대고 밖으로 나갔답니다. 매파님, 머리가 아파서 바람 좀 쐬고 오겠습니다. 빨리 다녀와라. 손님들이 오기 전에 돌아와야 한다. 허름한 버선에 집신을 신고 논두렁을 따라 걷는 초홍의 모습이 보였지요. 안개가 내려앉은 마을과 들판에는 개 짖는 소리만이 간간히 들렸답니다. 닭 우는 소리도 들려왔고 멀리서는 아낙네들이 빨래하는 소리도 들려왔지요. 농부들은 벌써 논에 나가 일을 시작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개울가에서 물장난을 치며 놀고 있었답니다. 그녀는 이 길을 걸을 때마다 어머니가 죽은 날을 떠올렸답니다. 압이 없는 자식을 낳고
버림받아 죽은 어머니의 모습을 말이지요. 어머니는 초홍을 낳고 석 달 만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답니다. 그 뒤 초홍은 마을 이곳저곳을 전전하며 자랐지요. 어떤 집에서는 밥을 얻어먹고 어떤 집에서는 쫓겨나기도 했답니다. 12살이 되어서야 기방에 팔려왔고 그곳에서 글과 노래와 춤을 배웠지요. 나도 버려졌던 아이였다. 그런 생각을 하며 걷던 초홍은 짙은 안개 속에서 희미한 울음소리를 들었답니다. 처음에는 새 우는 소리인 줄 알았지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것이 아이 울음소리임을 알 수 있었답니다. 마치 자신의 꿈속에서 들었던 그 울음소리와 똑같았지요. 논두렁 풀숲 속에서 젖은 헝겊에 감싸인 갓난아기를 발견했답니다. 파리떼가 날고 주변엔 아무 흔적도 없었답니다. 아이는 파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지요. 하지만 여전히 가늘게 숨을 쉬고 있었답니다. 작은 주먹을 꼭 쥐고 있는 모습이 안쓰러웠지요. 초홍은 망설였습니다. 기방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더욱이 사내 아이라면 절대 용납되지 않을 일이었지요. 발을 돌리려다가 자신이 어릴 적 버려졌던 날이 겹쳐 보였답니다. 그때 나를 줍는 이가 있었더라면 아이의 작은 손가락이 움직이는 것을 본 순간 초홍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답니다. 결국 초홍은 두 팔로 아이를 안았지요. 아이는 생각보다 가벼웠고 작은 손가락들이 초홍의 옷깃을 꼭 움켜쥐었답니다. 아이를 품속에 안고 기방 뒷문으로 몰래 들어온 초홍은 기방 뒤편의 허름한 창고방을 살펴보았답니다. 그곳은 쌀과 장작을 보관하는 곳이었는데 한 구석이 비어 있었지요. 초홍은 바닥에 지푸라기를 깔고 아이를 눕혔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속치마를 찢어 아이를 따뜻하게 감쌌지요. 첫날 밤이 가장 어려웠답니다. 아이는 계속 울어댔고 초홍은 발각될까 봐 노심초사했지요. 다행히 그날 밤에는 손님들이 많아서 기방이 시끄러웠기에 아이 울음소리가 묻혔답니다. 매일 남은 찬죽을 조금씩 숨겨 먹이며 키웠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젖을 먹지 못해 애를 태웠지요. 하지만 닭 육수에 밥을 우려낸 물을 조금씩 먹이니 아이가 조금씩 기운을 차렸답니다. 초홍은 밤마다 그 창고방으로 가서 아이를 돌보았지요. 아이가 점차 자라면서 초홍에게는 새로운 기쁨이 생겨났답니다. 아이가 처음 웃음을 터뜨린 날, 초홍은 눈물을 흘렸지요. 그 웃음소리가 얼마나 예쁘던지. 자신의 가슴속 깊은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 같았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울음을 멈추자 초홍은 창밖 빗방울 소리를 들으며 말했답니다. 비 오는 날 데려왔으니 너는 이제 우제다. 우제가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는 더욱 조심스러워졌답니다. 아이가 창고방을 벗어나려 하면 초홍은 재빨리 달려가 막았지요. 우제야, 아직은 안 된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어느 날 밤, 우제가 처음으로 어머니라고 불렀답니다. 초홍은 그 소리를 듣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요. 자신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아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그때서야 알았답니다. 하지만 아이가 자랄수록 숨기기는 더욱 어려워졌답니다. 낮에는 다른 기생들이 창고 근처를 지나다니며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수군댔지요. 요즘 창고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지 않아? 그러게 말이야. 쥐가 큰 게 살고 있나 봐. 초홍은 우제가 3살이 되었을 때부터 글자를 가르치기 시작했답니다. 한지의 부두로 가, 나, 달을 써주며 따라 그리게 했지요. 우제는 놀랍도록 빨리 배웠답니다. 이건 하늘천이란다. 하늘은 높고 넓어서 모든 것을 품는단다. 어머니, 저도 하늘처럼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럼 내가 더 많이 배우고 착한 마음을 가지면 될 것이다. 우제는 기방에 드나드는 손님들의 대화를 창고방에서 몰래 들으며 세상을 배워갔답니다. 선비들이 시를 읊은 소리, 관리들이 정치를 논하는 소리, 상인들이 장사 이야기를 하는 소리까지 모든 것이 우제에게는 공부였지요. 어느 날 밤, 우제가 초홍에게 물었답니다. 어머니,
밖에 있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큰 소리로 이야기해요? 그들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란다. 하지만 너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비밀을 숨기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답니다. 기방 식구들은 초홍이 자주 사라진다며 밤마다 창고방에 불빛이 켜진다며 수군댔지요. 야심 많고 신분 상승에 집착하는 기생 노란꽃은 특히 초홍을 시기했답니다. 노란꽃은 20살의 젊은 기생으로 얼굴도 예쁘고 춤솜씨도 좋았답니다. 하지만 손님들은 여전히 초홍의 시조와 풍류를 더 높이 샀지요. 이것이 노란꽃에게는 못 견디게 분한 일이었답니다. 나이든 기생이 무슨 재주라고 아직도 손님들이 찾는단 말인가? 어느 날 밤, 한 부유한 상인이 기방을 찾았답니다. 그는 처음에는 노란꽃의 춤을 보고 크게 칭찬했지요. 젊은 기생의 춤이 참으로 아름답구나. 노란꽃은 기뻐하며 더욱 열심히 춤을 추었답니다. 하지만 상인이 정작 긴 담소를 나누고 싶어 하는 것은 초홍이었지요. 젊은 기생의 춤도 좋지만 깊은 대화를 나누려면 역시 경험이 많은 분이 좋겠소. 초홍 기생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소. 노란꽃은 이 말을 듣고 속이 뒤틀렸답니다.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요. 언제까지 저 늙은 기생이 나보다 대접받을 것인가? 그날 밤부터 노란꽃은 초홍을 더욱 주의 깊게 감시하기 시작했답니다. 초홍이 밤마다 창고 쪽으로 가는 것을 보고 뒤를 밟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초홍은 워낙 조심스럽게 행동해서 쉽게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답니다. 어느 날 노란꽃은 창고방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답니다. 마치 아이가 옹알거리는 듯한 소리였지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아서 섣불리 고발할 수는 없었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며칠 더 지켜보던 노란꽃은 드디어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기방에 귀한 손님이 찾아왔답니다. 고을 수령의 아들이었지요. 모든 기생들이 모여 연회를 베풀고 있을 때 갑자기 창고 쪽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저게 무슨 소리요? 매파가 당황하며 둘러댔지만 노란꽃은 이때다 싶어 말했답니다. 쥐가 우는 소리겠지요. 쥐 소리치고는 너무 크지 않나요? 혹시 다른 것은 아닐까요? 초홍은 급히 자리를 떠서 창고로 달려갔답니다. 아이가 깨어나 울고 있었지요. 초홍은 재빨리 아이를 달래며 조용히 속삭였답니다. 우재야,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다행히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연회는 무사히 끝났답니다. 하지만 노란꽃은 이제 확신을 갖게 되었지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 기방 앞마당에서 어린이용 신발 한 짝이 발견되었답니다. 우재가 좀 자라서 기어 다니다가 급히 뛰어가다 떨어뜨린 것이었지요. 매파가 그 신발을 발견하고는 크게 의심하기 시작했답니다. 이 작은 신발은 대체 누구 것인가? 기방에 이런 아이 신발이 있을 리 없는데. 노란꽃이 이때를 놓치지 않고 말했지요. 요즘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그리고 초홍 언니가 자주 사라지는 것도 수상하고요. 무슨 소리냐? 그게 아이 소리 같은 것이. 매파는 즉시 초홍의 방을 수색하기로 했답니다. 하지만 초홍은 이미 예감하고 있었지요. 재빨리 우재를 지붕 위로 피신시키고 방 안의 모든 흔적을 지웠답니다. 아이의 옷가지며 그릇이며 모든 것을 다른 곳으로 옮겼지요. 매파가 초홍의 방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답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기방 안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지요. 며칠 후 노란꽃은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답니다. 밤늦게 창고 근처에 숨어있다가 초홍이 아이와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한 것이지요. 달빛 아래에서 초홍이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을 똑똑히 보았답니다. 노란꽃은 즉시 매파에게 달려가 고발했답니다. 매파님, 초홍 언니가 몰래 사내 아이를 기방에 숨겨 키우고 있어요. 제가 직접 봤어요. 무엇이라? 사내 아이를.
네, 작은 산에 아이를 창고방에 숨겨놓고 키우고 있어요. 매파는 크게 분노했지요. 기방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특히 사내 아이라면 더욱 그랬답니다. 매파는 다음 날 아침 초홍을 불러 호통을 쳤답니다. 초홍. 내가 몰래 아이를 기방에 숨겨 키운다는 것이 사실이냐? 천인의 기방에 사내 아이를 숨긴 죄는 용납할 수 없다. 기방의 규율을 어긴 것이다. 초홍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깨달았답니다. 담담하게 맞섰지요. 그렇습니다. 그 아이는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거두지 않으면 죽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내 할 일이냐? 기방은 아이를 키우는 곳이 아니다. 더욱이 사내 아이라니. 매파는 냉정하게 말했지요. 선택하라. 기방에 남으려면 당장 그 아이를 내보내라. 아니면 너도 함께 나가라. 초홍은 그날 밤 오랫동안 고민했답니다. 우제를 버리고 기방에 남을 수도 있었지요.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답니다. 어린아이가 혼자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더욱이 초홍은 우제를 보면서 자신이 잃었던 아이를 떠올렸답니다. 하늘이 자신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것 같았지요. 이번에는 절대 놓칠 수 없었답니다. 초홍은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답니다. 많지 않은 살림살이를 보따리에 담고 몇 년 동안 모아둔 돈을 챙겼지요. 그리고 우제를 깨웠답니다. 우제야, 이제 우리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 왜요? 어머니, 여기서는 더 이상 너를 숨겨 키울 수 없게 되었구나. 달빛이 흐린 밤, 초홍은 우제를 업고 기방을 떠났답니다. 우물과 담장을 넘어 뒷길로 사라지는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지요. 우제는 초홍이 등에 업혀가면서도 뒤를 돌아보았답니다. 오랫동안 살았던 곳을 떠나는 것이 아쉬웠지요. 기방 마당에 서 있던 노란 꽃은 그 모습을 보며 낮게 중얼거렸답니다. 이젠 다시 못 돌아오겠지? 하지만 노란 꽃의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후회가 일었지요. 정말로 그들이 떠나버리니 왠지 허전했답니다. 자신이 너무 심했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요. 초홍과 우제는 남쪽으로 며칠을 걸어갔답니다. 때로는 장터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절에서 잠을 청하기도 했지요. 초홍은 우제가 지치지 않도록 자주 쉬어가며 걸었답니다. 길을 가는 동안 초홍은 우제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답니다. 옛 성현들의 이야기, 충이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말이지요. 마침내 그들은 깊은 산속 절 근처에 버려진 폐가를 발견했답니다. 지붕은 허물어져 있었고 벽에는 큰 구멍이 나 있었지만 사람이 살만한 곳이었지요. 초홍과 우제는 그 집을 수리하기 시작했답니다. 근처 대나무를 베어다가 지붕을 고치고 진흙을 발라 벽에 구멍을 막았답니다. 우제도 어린 나이지만 열심히 도왔지요. 수리를 하는 동안 근처 절의 스님이 찾아왔답니다. 이곳에 누가 사시는가? 초홍이 정중히 인사를 드리며 말했지요. 과부가 아이와 함께 정착하려 합니다. 폐가라 하여 들어왔는데 주인이 따로 있다면 나가겠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저었답니다. 아니요. 이 집은 주인 없는 집이니 마음 놓고 사시오. 다만 산골이라 겨울이 춥고 여름엔 호랑이가 나타나니 조심하시오. 고맙습니다. 스님. 그렇게 초홍과 우제는 새로운 터전을 마련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들을 경계했답니다. 낯선 이방인이 갑자기 나타났으니 당연한 일이었지요. 하지만 초홍이 마음이 바르고 우제가 똑똑한 것을 보고는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답니다. 마을 촌장이 찾아와서 말했지요. 어디서 오신 분들인가? 멀리서 왔습니다. 남편을 잃고 아이와 함께 정착할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셨구나. 우리 마을은 조용하지만 사람들이 서로 도우며 삽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시오. 첫 겨울은 특히 어려웠답니다.
산골의 추위는 상상보다 혹독했지요. 집을 아무리 수리해도 틈바람이 들어왔고 장작이 떨어지면 우제와 함께 벌벌 떨어야 했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호랑이였답니다. 어느 날 밤, 집 주변에서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지요. 우제는 무서워서 초홍의 품에 꼭 안겼고 초홍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답니다. 어머니, 호랑이가 우리를 잡아갈까요? 아니다. 우제야. 호랑이는 나쁜 사람만 잡아간단다. 우리는 착하니까 괜찮을 것이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호랑이를 쫓기 위해 북을 치고 횃불을 들고 다녔을 때 초홍과 우제도 함께 참여했답니다. 그 일로 마을 사람들과 더욱 가까워졌지요. 봄이 오자 초홍은 우제와 함께 산에 나무를 캐러 다녔답니다. 고사리, 도라지, 더덕 등을 캐서 장터에 내다 팔았지요. 우제는 어린 나이에도 열심히 도왔답니다. 어머니, 이 꽃은 무슨 꽃이에요? 진달래꽃이란다. 예쁘지? 내 어머니 같아요. 그런 우제의 말에 초홍은 웃음을 터뜨렸답니다. 여름에는 마을에 큰 잔치가 있었답니다.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였지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데 초홍이 시조 한 수를 읊었답니다. 산 좋고 물 좋은 우리 마을에 정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네. 마을 사람들이 모두 감탄했답니다. 그날 이후로 초홍은 마을에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지요. 우제는 마을 아이들과 점차 친해졌답니다. 처음에는 말투가 다르다고 놀림을 받기도 했지만 우제가 글을 잘 읽고 쓴다는 것을 알게 되자 아이들이 먼저 다가왔답니다. 우제야, 이 글자가 뭐라고 읽는 거야? 이건 사람인, 이야. 사람은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한다는 뜻이 있어. 우와, 너는 어떻게 그런 걸 다 알아? 우제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뿌듯해했답니다. 자신이 배운 것을 다른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즐거웠지요. 초홍은 마을 아낙네들의 바느질을 도와주기도 하고 글을 읽어주기도 했답니다. 우제는 마을 아이들과 어울리며 놀았지만 동시에 집에서는 열심히 공부했지요. 우제가 9살이 되었을 때 본격적으로 글 공부를 시작했답니다. 초홍은 기방에서 배운 모든 것을 우제에게 가르쳤지요. 한문, 시조, 서예, 그리고 예의범절까지 말이지요.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이 오래가지는 않았답니다. 어느 날 마을 서당 아이들과 우제 사이에 말다툼이 일어났지요. 서당 아이들이 우제를 놀리며 말했답니다. 너희는 어디서 온 거냐? 말투도 이상하고 아버지는 어디 갔냐?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다고 했잖아. 우제가 차분하게 대답하자 아이들이 더욱 심하게 놀렸답니다. 죽었다고. 정말. 혹시 아버지가 아예 없는 건 아니고. 그러게 말이야. 왜 어머니랑만 사는 거야? 뭔가 이상해. 우제는 참다가 결국 화를 냈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가 잘못된 거야? 어머니 혼자서도 충분해. 어머니 혼자? 그럼 내가 사생아구나. 말다툼이 주먹 다짐으로 번졌답니다. 우제는 혼자였지만 물러서지 않았지요. 하지만 상대가 여럿이라 결국 크게 다쳤답니다. 이 일이 서당 훈장의 귀에 들어갔답니다. 훈장은 우제를 불러 호통을 쳤지요. 네 이놈. 출신도 분명치 않은 것이 서당 아이들과 싸움질을 하다니. 더욱이 남의 아이들을 다치게 해. 훈장님, 저희가 먼저. 변명하지 마라. 앞으로 서당에 나오지 마라. 너 같은 아이는 우리 서당에 필요 없다. 우제는 처음으로 신분이라는 차가운 벽을 체감했답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아무리 예에 바르게 행동해도 출신이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배척받는 현실을 깨달은 것이지요. 집으로 돌아온 우제는 초홍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답니다. 어머니, 저는 왜 이렇게 태어났나요? 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출신이 없나요?
초홍은 그날 밤 우재를 무릎에 앉히고 오랫동안 이야기했지요. 우재야, 사람의 값어치는